지난 이야기. 7년 전쟁 내내 연승 행진을 거두며 프로이센군의 위용을 떨친 프리드리히. 하지만 프라하에서 펼쳐진 콜린 전투에서 최초의 패배를 맛보게 되는데, 이후 보헤미아까지 포기하며 프로이센군은 점점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주변국들은 총공세를 준비하는데, 7년 전쟁 세 번째 이야기. 프로이센이 행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170마일을 강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그리고 동맹국까지 합류한 부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네. 이때 프로이센군의 병력이 약 22,500.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네요. 예. 그다음에 대포가 79문이었습니다. 대포만큼은 좀 버텼네. 반면 동맹군은 42,000명. 대포는 좀 작았습니다. 45문을 보유하고 있었죠. 오. 프로이센군이 일단 동맹군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난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유럽이 되게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하천이 많아요. 그래서 잘레강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강을 하나 건너야만 됐었어요. 근데 이 잘레강을 건널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군데는 이미 동맹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쪽 할레에는 드 브롤리가 1만 5천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메르세부르크 근처에는 이제 수비스 장군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짝센 힐드브루크 하우젠공 요제프 프리드리 빌헤름. 이 그 사람이 이름인 거죠? 네. 짧게 좀 빌헤름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네. 결국은 세계는 하나야. 왜냐면 지금 독일의 네. 김수한무, 예. 거북이와 두루미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제가 이분 이름을 길게 얘기해드린 건 네. 처음은 한번 소개해드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근데 무슨 이름을 써야 근데 되죠? 뭘 써야 되나? 쓸 게 되게 요제프? 많아요. 요제프도 있고 작센도 있고 빌헤름도 있고. 빌헤름 많으니까 빼고 네. 뭐든 안 맞아. 안 많은 걸로 가요. 힐드브루크 하우젠공이라고 할까요? 하우젠으로 갑시다. 네, 하우젠. 예. 아무튼 이 하우젠공이 네. 바이센펠스에서 다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이제 강을 건널 수 있는 교량이 있는 위치였었어요. 그럼 수비가 압도적으로 예, 유리한 그렇죠. 위치네요. 그러니까 이게 큰 고민이었죠. 네. 프리드리히. 그러면 근데 사실은 여지껏 프리드리를 보면 당연히 강공인데 네. 느낌상 네. 지금 세게 맞고 왔거든요. 쟤네들 나보면 도망가라고 했는데 안 도망가고 오히려 맞고 왔거든요. 그래도 두 군데 지점에서 도강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역시 프리드리. 일단 주력군은 바이센펠스 상류로 간다고 이렇게 방침을 정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키스 장군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키스 장군은 그 프로이센 내에서도 대단히 그 유능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는데, 로맨틱하네요. 예, 원래 스펠링은 그게 아니에요. 아, 네. 예. 이분이 이제 메르세부르크 하류로 건널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0월 31일 무렵이었는데 이제 프리드리가 즉시 척탄병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서 이제 교양 근처 마을 입구를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단 프로이센군이 초전에 이 다리를 건너려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마을에 4,000명 정도의 이제 동맹군 부대가 있었어요. 네. 대부분이 근데 프랑스군이 했는데 적이 공격을 하면 나가서 맞서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4,000명이 마을 광장에 모입니다. 축제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마을 광장에 4,000명이 모여서 자기들의 거취를 논의해요. 어떻게 할 거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지금 후퇴할 싸울 것이냐. 예, 이걸 얘기를 해요. 지금 마을 입구는 터지고 있는데 근데 싸울 마음이 없었다고 그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니까. 누가 봐도 싸울 마음이 없지. 아니 지금 마을 입구가 터지고 있는데 광장에 모여서 그거는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후퇴할 명분을 찾는 거지. 그리고 내가 겁이 다 도망간 게 아니야. 그래서 가장 그럴싸한 의견이 나오는 순간 그게 좋겠어 얘기하려고. 맞습니다. 거취를 결정하려고 4,000명이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프로이센군이 대포 사격을 했거든요. 즉시 교량에 불을 지르고 후퇴를 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프로이센의 포격으로 교량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후퇴했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부지고. 예. 근데 이제 프리드리 입장에서는 교량이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량이 불타는 걸 프리드리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반대편에 있던 프랑스군 포병 장교 2명이 프리드리를 발견합니다. 망원경을 보고서. 그리고 옆에 있던 부하들한테 물어보니까 부하 중에 한 명이 충분히 저격으로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2명의 프랑스군 포병 장교가 즉시 지휘관한테 갑니다. 지휘관이 당시 누군가냐면은 이제 크릴론 공작이었어요. 요게 있는 게. 근데 이 당시 크릴론 공작께서는 아침 식사 중이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우아하게 하시고 계셨는데 장교가 와서 지금 교량 너머에 프리드리 왕이 있는데 저격으로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왠지 프랑스는 안 돼. 프랑스는 안 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귀족의 글로리가 있는데 말이야.
이 크릴론 공께서 네. 이 보고한 장교한테 포도주 한 잔을 건네줍니다. 일단 마셔라. 그래서 마셔요, 얘가. 그다음에 이 크릴론 공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프로이센 왕은 그저 불타는 다리를 보고 있을 뿐이다. 교전 상태가 아닌 지금 그것도 왕을 저격하는 행위는 품위 없는 행동이다. 그래서 야.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것이 앞으로의 역사를 어떻게 뒤바꿔 놓을 것인가. 그러게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왕들이 앞에 나서 폼을 잡는 거죠. 아, 저격을 서로 안 하니까. 그럼 그런 식의 행동을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기회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게 당시는 전쟁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건 적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뭔가 바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지금 같은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가 좋다 그러는데 민주주의의 단점이 잔인해진다는 거예요. 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말로는 다 국민의 이익인데 자 그러면 국민의 이익을 하니까 왕을 죽이면 국무총리랑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옛날에는 민주주의가 아닐 땐 그게 아니거든요. 얘기할 사람은 왕이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승리하고 나서도 교섭할 상대가 없어요. 협상을 해야 하니까. 그렇죠. 협상 상대가 없어져 버립니다. 아하. 지금 만약에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핵폭탄을 떨어뜨려 군대는 내두자. 국민을 다 썰어버리자.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은 국민을 죽여버리면 그게 뭐가 남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도 왕을 죽여버리면 누구랑 얘기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동맹군 측도 마찬가지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서 협상을 하는 게 목표였다고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한 거고요. 그러니까 왕을 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사들한테는 학살하고 그래도 거기 귀족들 같이 온 게 물론 자기들 좋은 것도 있죠. 이기적인 목적도 있지만 요즘 같은 때 야 저기 장교는 살리고 병사는 치료하지 마 이랬다간 큰일 나지만 그 시절 그러지는 않았지만 귀족이 있으면 우리 인사적으로 합시다. 우리 저 병사들 똑같이 대우하고 똑같이 먹여줍시다. 그러면 뭡니까? 병사들한테 식량 주고 귀족 장교한테는 은쟁반 갖다 주고 이리 와서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하시죠. 이렇게 되는 똑같은 거예요. 대우를 받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 대륙에서 전쟁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전통이 이어졌는데 네. 문제는 이제 식민지 전쟁에서부터 이런 룰이 깨지기 시작해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그거는 또 걔들 입장에서 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또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인간이 이기적인 게 물론 들어갔고 명분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금 같이 사는 나라들이잖아요. 귀족들도 다 서로 결혼했고 룰이 있는 것이고 저쪽에 갔더니 그래서 걔들은 무슨 악마의 자식이니 뭐 영혼이 있니 없니 한 게 이게 같은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스려야 한다. 취급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여기는 기사도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고 왕도 없고 그래도 또 그러다가 또 추장들 만나면 또 한 번씩 해줘요. 이건 또 왕이니까 잘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랬다는 가치관의 혼란이 약간 있긴 있는 시대였군요. 아 추장한테요? 추장은 대우를 해줬어요. 추장한테 잘해주잖아요. 추장은 그래서 대우를 걔도. 뭔가 화려하니까. 네. 쟤는 뭐가 다른데 벼슬이 엄청 높은데 막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추장들 잡아다가 저기 무슨 런던까지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무슨 엘리자베스 여왕 이런 사람이 막 이렇게 왕으로 대접을 해주거든요. 얘들이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 근데 그 결국은 이렇게 되면 왕끼리의 교섭이 돼서 어디를 어떻게 한다가 또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추장이 한번 거기서 대접받고 돌아오잖아요. 네. 그때부터 병력을 제공하기 시작해요, 추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봤더니 여기선 추장인데 거기 가봤더니 웬 중산층 시민보다 못한데 자기가 살고 있다는 거 속으로 알잖아요. 근데 왕궁에 데려가서 왕이 나랑 동격이다 그러면 난 이제 갑자기 충성이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대영 제국과 동급이야 뭐 이런 느낌. 가치관 혼돈이 막 오는 거지. 아, 나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 너 이제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꼬셨죠. 아니 근데 여기서 약간 세지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만약에 저격으로 먼저 쏴서 프레디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벌하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했다. 그 대단히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장에서 왜 사격을 지휘하는 네. 초급 장교를 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건 대단히 흔했고요. 전진하는데 총이 정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쐈다가 맞을 수도 있죠. 하지만 되도록이면 이 당시에 불문율이 뭐였냐면 좀 고위직 장교들은 뒤에 말 타고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는 잘 안 썼어요. 조금 잘 안 썼어요. 그리고 아무리 프로이센이 검소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프리드리히가 있으면 알죠. 망원경 보면 알죠. 그렇죠. 저거 왕이다가 알잖아요. 힘만 그렇죠. 백마 탄 거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때도 백마 탄 기사였어요? 왕은 그러니까 백마 타요. 흰말 많이 왕은 타요. 백마.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슈베린도 죽었지만 유탄에 맞아 죽는 건 어쩔 수 그건 어쩔 수 없고. 없는데 평소 이러고 있는데 일부러 저역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지금 이 크릴론 공작이 얘기한 걸 우리가 허세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그러네.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중요한 교섭상들을 여기서 없애버리면 더 큰 혼란이 올 수 납득이 있어요. 가네요. 예. 그러면 반대의 케이스에서도 프로이센은 프랑스를 마찬가지죠. 저격하지 않았겠군요. 만약에 정말 쐈으면 전 유럽 왕가가 그렇죠. 작살이 나죠. 무슨 아마 1년 동안 전쟁 중지한다 뭐 별일 다 했을 거야. 그 시대에 어떤 우리가 이 생활상을 알기 때문에 이제 프리드리히가 나와서 그 직접 관찰을 하고 네. 이런 상황이었는데 불타는 다리 하나가 불탔어요. 이 2개 남았습니다. 즉시 대안을 찾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드의 정찰대가 하류로 1마일 정도 더 내려가거든요. 네. 여기에서 폰툰 다리라고 해서 교량 하나가 멀쩡한 걸 발견합니다. 오, 즉시 프리드의 모든 주력 부대가 일로 가서 도하에 성공을 합니다. 아이고야. 그다음에 이제 세 개의 지점이었잖아요. 네. 이제 키스 장군이 이제 메르세부르크로 갔는데 여기는 도강이 또 어려웠어요. 여기도 다리가 불타서. 네. 또 하나가 이제 브론스위크로 이제 페르디난트가 갔는데 여기서도 교량을 찾아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네. 교량을 찾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때 프랑스 군이 교량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 뚝에다가 대포를 배치해서 여기서 사격을 하자라고 해서 대포를 옮기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동맹군 쪽으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하류에서 프로이센 군이 도하에 성공했다더라.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가야 되지 않겠소? 일단은 도망갑니다. 그렇죠. 집에 가야죠. 예, 일단은 도망가서 뒤쪽에 이제 동맹군의 여타 예비 부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예비 부대하고 합류를 해서 우리가 싸우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맹군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각 교량 그 방어 지역별로 방어하는 부대가 할당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근데 할당이 돼 있는 부대가 자기 지역에서 그 프로이센군하고 교전은 안 하고 그냥 다 후퇴를 해버려요. 네. 이렇게 되니까 교두보를 확보하게 놔둬 버리는 거예요. 프로이센군으로 하여금. 그래서 근데 이게 원래는 작전이었다며. 어떤 프랑스군요? 그러니까 프리드리히가 끌어들이는? 20km 이상 북쪽으로 가는데 예. 강을 옛날에 알렉산더가 썼던 전술 그대로 하긴 뭐 알렉산더만 썼냐면서도 눈앞에서 건너는 것처럼 여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고 20km 이상 상류로 올라가서 도는 거죠. 근데 방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거의 100km 정도는 정찰 기병을 돌려야 돼요. 후사도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프랑스군도 후사르 같은 게 없는 데다가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당시의 보급이나 이런 거에서 20km 이상 떨어지면 보급이 안 돼요. 이때 로스바흐에 왔던 프로이센군은 보급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였어요. 대단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프로이센 13일 만에 170마일을 행군했는데 보급이 좋을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20km 이상 본대가 떨어져 싸우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식량이 떨어지는. 왜 포탄을 쏘면 계속 포탄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20km, 30km 이상 떨어지면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싸우다 보면 총알 떨어지고 고립돼 버려요. 네. 그래서 그런 전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안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20km 올라가서 20km 내려온다? 이건 너무 위험해서 안 해라고 생각한 거죠. 쟤네들도 밥은 먹겠지. 설마 저렇게 그다음에 돌아오려고 이렇게. 프랑스군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의도적으로 후퇴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 근처에 있던 프랑스군이 매우 놀랐다. 그래서 즉시 후퇴를 해서 뒤에 있는 동맹군하고 합쳐졌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이러다가 만약에 이 도하한 군대가 밀고 올라오고 다시 도하를 하면 이거 양동작전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생각하기에 이때 이 동맹군의 총사령관이 아까 하우젠 공이거든요. 하우젠 공이 내린 명령이 일괄적으로 전 부대한테 골고루 일괄적으로 하달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튼 모든 프로이센군이 한 명의 피해도 없이 11월 3일까지 도강에 성공을 합니다. 뭐야? 방어 라인은 왜 짜놓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군 뭐 안 한 것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프로이센군이 상상할 수 없는 기동을 했고 네. 프랑스군은 지금 프로이센군하고 싸워본 적이 없어요. 유로 24세 때 한번 얼마 전까지 자기 편이었잖아. 아 그러네. 그렇죠. 아 맞다. 오스트리아군하고 싸웠지. 네. 그래서 프랑스군이 프로이센의 기동 능력이나 그런 걸 잘 모르고 들어는 봤겠지. 근데 사람이요 들은 건 소용없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있잖아요. 내가 경험을 해야죠. 막상 할 때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일단 도강에 성공한 다음에 즉각적으로 후사들을 내보내서 전선 시찰을 합니다. 그 전선 시찰한 보고서를 받아오니까 자기들보다 무려 2배가 많은 적들이 그렇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단 프리드리히가 즉각적인 공격을 보류합니다. 우리 프리드리히가 달라졌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냥 밀고 들어갔다는 안 돼. 원래는 그냥 밀고 들어갔잖아요. 아니 2배가 뭐야? 그냥 밀고 들어갔잖아요. 원래 프리드리히의 지론이 프로이센 군대는 공격이다. 그게 적국이 오스트리아군이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계속 프리드리히가 오스트리아군에 있어서만큼은 얘네가 이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돌진했잖아요. 여기서 프리드리히가 그러면 그 실수를 한 거지. 얘네들도 오스트리아처럼 세면 어쩌지? 아, 그건 두 분 다 모두 틀린 겁니다. 이때 배탈이 나셨나요? 이때 프리드리히가 받은 보고서는 뭐냐면 네. 프랑스군은 오스트리아군의 절반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냐? 앞에 콜린에서 크게 깨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력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조금 자기의 전력 상태를 안 거지 그 상대방을 과대평가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문제가 보병 전투는 이겨도 희생이 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겨도 저도 양쪽이 갈려나가니까. 그런데 지금 프로이센은 사방에 포위가 돼서 이 전투가 시작이에요 지금. 그렇죠. 아직 쫓아내야 될 군대가 사방에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최대한 희생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병력은 2배야. 그렇죠. 콜린에서 패배하고 나서 프리드리히가 한 말이 있어요. 나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무식한 짓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사람하고 뛰어난 애의 차이인데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나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짓 안 해. 네. 나 다시는 고정진지에 돌격 안 할 거야. 다시는 나보다 우세한 애들한테 정면 공격 안 할 거야. 프리드리히는 같은 말을 이렇게 해요. 네. 앞으로는 내가 선택한 전장에서 싸우겠다. 그거죠. 예전에 우리가 여러 번 한 말 있었죠. 적을 발견하는 곳에서 격파하느냐,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적을 격파. 그렇죠. 대부분 승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럼 격파하는. 그래야죠. 그게 그게 지혜가 콜린에서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오스트리아가 행했던 그렇죠. 전술이었죠. 브라운 장군이 잘했던. 네. 그래서 지금 와서 처음에는 아마 그거를 지키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대치 상태가 되면서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그 상대방이 많은 전투를 하잖아요. 절대적으로 갈려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보면 지금 제가 딱 머릿속에 와닿은 게 있어요. 예. 원거리 부대를 잘 활용하고 기동이 빠른 부대를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들은 바에 의하면 프로이센이 연합군, 동맹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대포가 많았어요. 네. 이거 활용할 준비를 해야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토크맨드타리 전쟁사 하고 난 다음에 네네. 거의 허준 씨 100점 100선 아닙니까 게임에서? 요즘에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어려움에 처하려고 동탁군을 선택해요. 네. 왜냐? 동탁은 사방이 다 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작전을 써야 돼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하고 똑같아. 이쪽에 오는 적을 먼저 탕 치고 빨리 가서 저쪽에 가서 치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병력이 갈리면 안 돼요. 보병대를 아껴야 됩니다. 이 프리드리히 수제자가 여기 나타났네. 진짜 막 빙이 됩니까 게임할 때? 지금 태어나지 말고 몇백 년 전에 태어났어요. 야, 난 소리 지르면서 하잖아. 지금이야, 기만해! 그럼 본인의 예상대로 작전이 딱딱 맞았더라고요. 그때의 그 기분. 기마대가 보병대를 팍 쓸고 나갔을 때 그 통쾌함. 예. 이건 프리드리 우리 대왕님의 그 마음을 대왕님 나왔어, 대왕. 이해해 난. 네. 어떻게 됩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공격을 보류한 네. 프리드리히가 이제 베드라하고 로스바흐 사이에 진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프로이센 군이 대단히 소극적이라고 이 동맹군들이 판단을 해요. 네. 그래서 동맹군의 프랑스 캠프에 있는 무수한 음악가들이 프로이센 군의 배짱 없음을 비웃으면서 음악회 연주를 합니다. 바보 같은 네. 포로이 이러면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합니다. 사실 수비스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우리가 지금 병력이 2배인데 쟤네 지금 그거 170마일 오는데 지쳐 빠졌다. 우리가 파도같이 밀고 가면 녹아 없어질 거다. 이런 머리성이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좌우로 크게 포위해서 가자. 그래서 부대를 산계해서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프로이센을 모르는 작전이었어요. 프로이센군 같은 경우는 기동성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치고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갈지 모르거든요. 이런 거 없이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야, 우리 넓게 산계에서 한꺼번에 싸서 그냥 하면 돼. 보자기처럼 싸서 예, 그렇죠. 끈을 묶자. 그렇죠. 자, 이게 좀 추가 설명을 하면 네. 프랑스군은 한번 포진을 하면 그대로 싸우는 거예요. 네. 이미 오스트리아군 좀 되면 알아요. 프로이센군은 싸우면서 진영을 바꿀 수 있다. 그쵸. 근데 지금 있는 고정 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가 저렇게 라인이니 우린 이 라인으로 가면 이길 수 있어. 그렇죠. 변화한다는 생각은 못 하고. 그렇죠. 아무튼 이때 프랑스군의 사기가 충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악단이 막 연주를 하고 가서 군인들이 더 흥분했다고. 빠바밤 빠밤 빠밤 빠밤. 근데 프리들이 눈에 보긴 이 전진이 엉성하게 짝이 없었어요. 아, 요것들은 보고 들은 맛보다 더 하나. 왜냐하면 이게 이 진군을 프랑스군이 할수록 대열이 넓게 흐트러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지? 아하. 진짜 내가 생각한 대로 오스트리아군의 그 좁은 틈도 뚫었던 그렇죠. 프로이센인데 맞습니다. 이건 뭐 군데군데 엉성엉성. 네. 네. 헤르렌하우스라는 집에 다락방에서 이걸 봤대요. 자기 참모들하고. 프레드는 항상 올라가서 보는 거 좋아하시니까. 예. 다락방에서 보고서 즉시 행동을 개시하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뭐냐면 우리 자이들리치라고 기억하십니까? 콜린 전투 때 아, 콜린 전투 때 그 활약했던 그 프리드리를 후퇴시키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싸우고 예. 병사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던. 아니 그 에이, 그렇게 표현하십니까? 에이, 그러니까 진짜.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해서 그래서 장군을 살렸던. 지옥에서 저녁 식사하신 게 아니라 그죠. 프리들이라고 천국에서 그러죠. 식사하신 분. 그래서 프리드리가 앞으로 젊은 장교들을 키워야겠구나라고 그렇지. 생각하게 마음을 만든. 바꾸게 됐죠. 그래서 초 진급을 해서 이때 기병대장, 원수인가? 기병대장이 확 올라가. 기병대장이 됐어요. 기병사령,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병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프리드리가 첫 번째 내린 명령이 자이들리치한테 모든 기병대 통솔권을 네가 가지고 이야. 있어. 그러니까 그럼 기병의 운영에 관해서 너한테 맡긴다고. 오. 그러니까 자이들리치가 알았다고 하고서 프로이센군 뒤쪽에 야누스 언덕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이 야누스 언덕 뒤쪽으로 숨습니다. 일단 거기서 재편성을 하고 이제 휘하 기병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자이들리치가 제군들, 난 왕에게 충성하고 귀관들은 내게 복종한다. 우리는 오늘 지옥에서 저녁을 진짜? 이거 나올 것 같았어. 거짓말하지 말아요. 지옥에서 저녁을 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모든 이제 프로이센 기병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칼을 착 들고 막 그래요. 근데 또 프로이센군에 무슨 전통 같은 게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기병들이 뭐 이렇게 칼을 빼들고 앞으로 쫙 이렇게 내밀어요. 그럼 자이들리치가 자기 칼을 딱 보면서 부하들이 앞으로 칼 내밀었잖아요. 타당, 그걸 타닥타닥 해주고 가요. 그게 뭐 유럽 기병들의 맞아, 맞아.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영화 같은데 보면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왕들이 돌아다니면서 방패병들의 방패를 막 치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예. 약간 그런 뭔가 막 흥분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때 이 프로이센 기병들이 대단히 뭐 요새 말하면 업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이들리치는 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동맹군의 우익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또 하나의 프로이센군의 유능한 지휘관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몰로 대령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병 지휘관이었거든요. 포병대를 이끌고 이제 언덕 꼭대기, 그러니까 아까 그 야누스 언덕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 왜냐하면 이 야누스 언덕 앞쪽이 결전장이라고 프리드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그렇죠, 싸우겠다. 내가 원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대포 끌고 올라가는 거 참 힘들었다고 하는데 다 이제 대포를 끌고 올라갑니다. 근데 막 그 장엄한 그 대사와 칼을 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대포 끄는데 힘들었답니다. 굉장히 대포 부대는 억울하겠다. 대포 부대는 정말 굉장히 고생했는데. 그때 프로이센군은 하여간 전투는 힘들잖아요. 네. 그때까지 수경지 철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프리드리가 즉시 이쪽으로 한다 그래서 사실 상식에 맞지 않는 건데 예를 들면 프랑스군이 이렇게 하면 대응을 이렇게 짜야 되는데 네. 모든 텐트 철거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쓰라고 그래요. 내 왼쪽에서 적들이 오게.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는데 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쫙 하는데 프로이센군이 막 이제 텐트 걷고, 그러니까 보통 군대 같으면 이게 무슨 짓이야? 저렇게 그렇죠. 하면 우리가 이게 그렇죠. 이쪽으로 오는데 이렇게 쓴다는 게 말이 돼? 측면을 공격당하겠다는 예, 거. 그러는데 하여간 확 했어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진격하다 원수가 이렇게 보니까 프로이센 애들이 갑자기 난리가 나 텐트 걷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유, 도망간다. 쟤네 봐라. 맞아요. 저거 봐라, 저거 봐. 아이고, 우리가 무섭지?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쟤들을 더 넓게 포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을 더 벌립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도망가게 되면은 더 감쌀 수 있게. 그 순간 그 순간은 아니고 프로이드의 전체 계획은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오니까 이렇게 세운 다음에 네. 이렇게 돌려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돌리려고 그런 건데 사실은 오스트리아군도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렇게 돌리면 정말 이쪽에 있는 애는 행운인데 이쪽에 있는 애는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는 한 발 걸 때 얘는 20발 걸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일개 중대도 아니고 그렇죠. 전 내용이 이렇게 돈다는 물론 딱 이렇게 돌지는 않죠. 이렇게 단위 부대가 있으니까. 네네. 네. 하여간 군대를 이렇게 돌린다는 거는 이때까지 전쟁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없죠. 전술이었어요. 그래서 돌리면 프랑스군은 종대로다가 이렇게 틀어막게 돼요. 근데 이 프랑스군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이센군이 후퇴하는 줄 알고 프랑스군이 그 적이 후퇴할 때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기병대 추격하라 그래서 기병대부터 내보내요. 아 왕실 기병대. 예. 기병대가 쫙 가요. 그러니까 이때가 오후 3시였는데 나름 뭐 피리 불고 나팔 불고 하면 쫙 갑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기병들이 돌진하는 거는 프랑스군이 제일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든지 걔네들이 지든 뭐예요. 이기든 멋있기는 항상 멋있다. 화려하고 그 이런 거는 다른 데는 이제 애들 막 곰털 모자 쓰고 좀 그런 애들도 있는데 프랑스 기사병들만은 이제 뭐 화려한 깃털 같은 게 뭐 이렇게 장식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봤잖아요. 그 저기 고적 옛날에 그 고적대라고 그랬잖아. 학교에서 네. 그때 왜 꼭 이렇게 네. 저기 하고 깃털 달린 아, 모자. 예. 그거 비싸서 다른 나라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리고 왜 지난번에 그 음악 틀어줬을 때 허준 씨가 다른 나라 몰라도 프랑스는 내가 맞출 수 프랑스는 있다라고 뭐 했잖아요. 화려하니까. 네. 그리고 달려나가면 깃털이 뒤로 확 휘날릴 거 아니에요. 그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깃털을 휘날리며 윤기나는 말을 타고 달려갔다. 이야. 왜 프랑스 말들이 윤기가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잘 먹이니까. 잘 먹이니까. 그리고 이때가 군복이 그때 기자님 군복하시면 원색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때 원색이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근데 프랑스 군주로 흰색. 근데 흰색이 더 멋있었대요. 흰색에다가 파란색 아, 그 이제 뭐 약간 연한 그런 거 하늘. 있어요. 그게 흰색이 빛을 받고 광택이 나가지고 하얀 게 그래서 프랑스 군대 하얗게 깔리면 정말 멋있었대요. 근데 야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끔찍해질지 이제. 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웃을 수 있죠. 프랑스 입장에서. 근데 이 그러니까 스비스 장군이 자기들 기병대가 나가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답니다. 우린 이겼다라고. 그때 빛이 나잖아, 빛이. 든든하다. 이겼구나. 3시에 이때가 3시였습니다. 근데 돌격을 하던 프랑스군 기병들이 약간 의아해집니다. 분명히 여기서 지금 텐트 걷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애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 여기서 왜 없지? 알고 보니까 이때 프로이센군이 되게 빨리 텐트를 걷었다고. 원래 3배, 텐트 걷는 속도 3배, 그렇죠. 이동 속도 3배. 네. 그래서 이때 기록에 의하면 거의 30분 안에 텐트를 걷고 이동을 했대요. 그래서 왜 없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야누스 언덕에 있던 프로이센군 포병한테서 포탄이 날라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대혼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까 야누스 언덕 뒤쪽으로 돌아가는 자이들리치가 프랑스군 본대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이야 기마대는 앞에서 포병 그리고 네. 본대 쪽으로는 기마부대. 그렇죠. 그래서 이때 동맹군이 완전히 자이들리치의 그 프로이센 기병한테 혼쭐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충격과 공포죠. 그래서 급히 무슨 나팔을 부냐면 앞에 있는 기병들한테 돌아오라는 돌아와. 나팔을 불어요. 근데 앞에 있는 기병들 좀 대포맞고 좀 해롱해롱하고 있잖아요. 나도 가고 싶어. 아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가고 안 싶어. 들려요. 안 들려요. 근데 포 소리 때문에. 예, 누가 깃발을 흔들었어요. 후퇴 깃발을 흔들었어요. 그걸 보고 프랑스 기병들이 되돌아옵니다. 아, 근데 이 자이들리치가 한참 이제 프랑스군 본대를 치다가 그 기병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서 전군 방향을 돌려서 적 기병대하고 상대한다. 기병대 기병으로. 근데 이때 참 어떻게 말할까 좀 전쟁사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벅찬 게 보통 이제 칼 들고 싸우는 게 흉갑기병 이제 큐라시오가 싸우잖아요. 그다음에 드래곤 용기병은 총만 쏘잖아요. 이때는 양측 드래곤들이 전부 다 총 쏜 다음에 칼 딱 넣고 칼 뽑고 같이 달려들어. 진짜 장렬하고 처절한 기병들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사기도 다르고 네. 그리고 일단 포병 부대한테 한 번 갈려 나갔던 프랑스 기병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서 프랑스 기병이 산산조각. 야. 그다음에 여기서 프랑스 기병들을 완전히 박살낸 다음에 이 자이들리치의 행동이 대단히 주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합니다. 이 정도면 빠져줘야 돼요. 예, 왜냐하면 특히 승리한 기병 지휘관들이 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너무 업돼서 다시 돌려서 돌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자이들리치는 전원 공격 멈추고 10보 후퇴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번 공격이 결정적인 공격을 어디서 우리가 해야 될지 모르니까 휴식을 하지. 우리가 여기서 재편성을 해야 돼. 이게 여간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기병 지휘관이 갖고 있지 않은 대단히 훌륭한 자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양측의 프리드리히와 프랑스의 공작은 다 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때쯤 프리드리히의 보병들의 이 이동이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프리드리히의 보병들의 공격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그 프랑스 본대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옆으로 서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부대를 돌린 거잖아요. 돌리면 프랑스 포위망의 측면으로 돌아서 들어가게 되나요? 그러니까 꼭 측면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돼.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네. 건데 얘들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이런 식의 사선으로 부딪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자이틀리트가 돌격해서 한 판 했고 네. 이제 뒤에 보병들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러면 2차로는 이 본대가 들어가나요? 그렇죠. 여기서 프로이센군 보병의 이제 주특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봤던 것처럼 빠른 신속한 기동과 정확한 일제 사격. 한 번도 이 동맹군이 이런 걸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은 다 못 본 애들이에요. 충격과 공포지.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그 자기 눈을 의심하는 거 있죠. 벌써 여기까지 왔을까? 저거 혹시 우리 어떤 동맹군 아닐까? 그러니까 누가 군복을 보니까 프로이센군인데요, 진짜? 이러고 있는데 총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럴 수가 없어. 난 아닐 믿고 싶지가 거야, 아닐 않아. 거야. 그렇지. 다시 한번. 만나.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죠. 진짜 사람이 곤란에 빠지면 저렇게 돼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여기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프로이센군의 공격을 보는 하우젠공이 옆에 있는 수비스 장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길을 잃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수비스 장군은 그래도 나름 프랑스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용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기. 그리고 용기 했잖아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내뺍니다. 내뺄 수 있는 용기. 용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 스피드. 장님, 그건 너무 창피한 짓 아닙니까? 용기. 용기. 지옥에서만 먹자. 씨를 집에서 먹을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야누스 언덕에서 쐈던 프로이센 보병, 아, 네. 프로이센 포병대. 포병대가 포병. 신속하게 또 이동을 해서 최전선에 와서 또 쏴제낍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는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그 여기에 그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우마를 이용한 포병 이동에 프로이센군이 대단히 정석을 보여준 거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런 걸 좀 하긴 했지만 네. 전쟁사적으로 그걸 뭐라고 나 말로 끄는 포병인가 뭐 그래가지고 기마 포병 예 그랬었어요. 맞아요 기마 포병해서 그 기마 포병수를 야전에서 제대로 구현해서 야 이게 교리를 만든 사람이 프로이센 군대라. 옛날에 저희 언제 한번 유럽 그 얘기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게 처음 시작하는 건 없고 구스타프 때부터 이제 경량해서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 프로이센 군대처럼 포병이 직접적으로 전투 중에 이동해서 위치 잡고 이런 건 없었죠. 그러니까 기계화 사단이 그렇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이 느낌이에요. 동맹군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상상도 못하는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이센군의 이제 좌익이 아주 격렬한 공격을 하죠. 네. 그래서 프랑스군의 한 축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기병 재편성을 맡은 이제 자이들리츠가 다시 공격을 하는데 여기서 그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 같은 일이요? 예. 하늘 날랐나요? 맨 처음에 그 프로이센군의 드래곤 용기병들이 쫙 가서 마상에서 일제 사격을 해요. 일제 사격을 한 다음에 그림같이 빠집니다. 빠지자마자 모든 프로이센군 큐라시들이 돌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완전 이제 아사리판이 납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본대가, 이쪽에서는 기병들이 해서 점점 좁혀오는 그렇게 건가요? 된 게 아니고 네. 원래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프로이센이 회전하는 바람에 그렇죠. 프랑스군이 사선으로 그러니까 종대 비슷하게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수가 샌드위치가 돼버렸어요. 예, 종대 비슷하게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서 따라오던 보병들이 네. 이거를 따라가면은 사실 프랑스군한테 측면을 놓쳐 기병처럼 지나갈 수도 없지만 그렇죠. 네. 프랑스군이 완전 동요하고 이거 뒤가 또 잘려서 여기만 남았잖아요. 그 순간 여기서 감을 때 이렇게 그냥 돈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로이센 군대는 그렇게 돌고 있었지만 자이틀리치 부대의 20개 대대가 여기서 기가 막히게 2열로 지금 전투 대형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얘들을 버려두고 이쪽 측면을 치자. 네. 2열로 가다가 뒤에 열이 앞으로 나가요. 넓혀. 날개를 펼치는 마치 거. 그 저 슬라이드 밀듯이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좌우로 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즉석에서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이게 즉석에서? 이게 가장 프로이센 부분들이 강력하게 그 했던 훈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기동의 속도와 기동의 포메이션의 변경이에요.
이건 누구도 그때 당시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제19년. 예. 그러니까 누구도 세상 어떤 전쟁터에서 군대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스위스 장군까지 도망갔으니까 하우젠 공원이 이제 기가 막힌 거죠. 난 이런 전투를 본 적이 없다. 이건 반칙이다라고 그래요. 진짜예요. 자기가 지면 반칙인 거죠. 반칙. 안돼. 만화에선 이게 가능해요. 무슨 짓은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누가 이걸 연습하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공작이 이 반칙. 뭐야 무술사들 저거 아주 심각한 것들. 아니 그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이렇게 해야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판단 자체도 진짜 빠르면서 그러니까 왕, 사령관, 현장 지휘관, 병사들까지 스스로 생각하고 발전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그렇죠. 거죠. 스스로 생각하는 군대만큼 무서운 군대가 없죠.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 동맹군들은 대단히 수동적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1시간 가까이 더 이제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부터. 근데 이제 무의미해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결국은 동맹군이 이제 패주합니다. 그래서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부대하고 이제 합류를 하려고 이제 패주를 하는데 이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부대가 스위스군 2개 연대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그러니까 프랑스군 소속의 스위스군 2개 연대. 근데 이 스위스군 2개 연대가 패주하는 동맹군을 엄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프로이센군과 접전을 벌입니다. 스위스 용병도 세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단히 전투를 잘해요. 이때 프리드가 이럽니다. 내 포병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저 붉은 벽돌담이 무엇인가라고. 이때 스위스군도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그 부하가 스위스 보병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리드리가 여기서 프리드리도 조금 이런 좀 허세가 있는데 공격 중지 딱 그럽니다. 저들은 후퇴할 자격이 있다고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격 중지를 딱 해요. 공격 중지 딱 하니까 스위스군들도 공격 중지를 딱 하고 깃발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피리하고 드럼 연주하면서 후퇴를 착착착 해요. 우와, 이- 와, 영화 같은 일이네요. 이때 프리드리가 백마를 타고 앞에 나가서 모자를 벗고 경례. 잘 가게 나. 스위스 대장도 야 빠밤. 오늘 두 분 너무 즐거우신 것 같지 아, 않아요? 근데 이 전투에서 전투가 너무 봤을 때 진짜 프로회생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자력이 어마무시하게 생겼네요, 진짜로. 이제는 본인들 판단하에 따다다다다닥 움직임이 이제 어느 누구와 네. 전투를 해도 와, 과히 최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때부터 현장 지휘관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이 전투로 인해서 이제 프리드리가 그 완전히 여기를 지배하게 되고요. 이제 피곤하잖아요. 이 프리드리도.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네. 여기 조그만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 그 옆에 부르고 베르벤 성이라고 하나 있었대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이 근처에서 제일 큰 성이니까 난 저기 가서 잘게라고 해서 먼저 프리드리 갔대요. 근데 딱 가봤더니 그 안에 부상당한 프랑스군 장교들이 한가득 있더래요. 그래서 다 애들 누워 있고 그걸 보고서 근데 또 희한한 게 프리드리가 딱 들어오니까 그 옆에 이제 뭐 군의관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탁 일어나서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귀족 장교들이 여기 부상당해서 누워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프리드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 신사들을 난 방해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아가요. 예, 그리고 돌아갑니다. 나 있으면 얘들이 치료나 제대로 받겠냐. 예, 그리고 옆에 어떤 허름한 하인의 집에서 들어가 잤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미담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상당히 신문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유럽사회는 여론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신문기사 같은 이런 게 낱낱이 대중한테 퍼져요. 그럼 뭐 프리드리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하게. 만세! 아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더 이럴 때 액션을? 더 액션을 해야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너네 나가 이러네. 이거는 진짜 언론 생각했어. 그렇지. 후퇴할 자격이 어때 있다. 자기다. 이미 여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이날의 이제 전투 결과를 보면요. 동맹군의 피해를 보면 사망자가 약 3천이 났고요. 5천 이상의 포로가 났습니다. 그다음에 대포는 거의 다 잃어버렸고요. 반면에 프로이센군의 피해는 놀랍습니다. 550이 채 안 됩니다. 와. 그 완벽한 승리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 지역에서의 동맹군, 그러니까 특히 이쪽 지역에서의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이 동맹군이 거의 산산조각 났다고 표현이 됐습니다. 클라우제비츠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전쟁터에서 전리품 중에서 승리의 진정한 정리품
승리의 척도가 되는 건 뭐냐? 네. 대포의 노획수와 포로의 수다. 근데 사실 이 전투가 사실 압도적인 병력에 두 배의 불구하고 병력. 네. 사상자도 적지만 포로와 대포 노획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를 예상하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말했어요. 대포와 포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척도다. 스미스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녹아서 프랑스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병력이 그 돌아가는 중에 정말 많은 탈영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프랑스군이. 이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프랑스군이 재편성을 못할 정도였어요. 여기서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프리드리 입장에서는 콜린 전투에서 당했던 나의 이 자존심과 무너졌던 자존감들이 뭐 다시 이번 전투를 통해서 그냥 한껏 올라갔죠. 지금 윤전 아나운서가 정확한 말씀하셨습니다. 프리드가 이런 편지를 누나한테 보냅니다. 누나요? 예. 자랑을 너무 하고 싶네. 맞아요. 오빠한테 해야지. 나는 이제 평화롭게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조국의 명예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편지도 다 언젠가 공개될 거라. 아이고 진짜. 아 너무 정치적인데 이 사람. 아니 그 유럽 사람도 그런 거 있다고 편지 보낼 때요. 이거는 공개하지 말 것.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옆집 아가씨 잘 있냐 이런 얘기는 절대로 저기 공개 PS 안 하게. 엠바고. 예, 그렇게 보내고 저런 말들은 다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이 전투의 결과로 네. 프랑스군은 7년 전쟁 끝날 때까지 다시는 프로이센군하고 안 싸웁니다. 아하. 쟤네 요술쟁이. 제대로 맞았구나. 네, 그래서 또 프랑스 특기 있잖아요. 딴 데 가서 싸운다. 우리 여기랑 벌리지 말고 지난번처럼 플랑크를 가서 싸우든지 딴 데 가서 싸운다. 이 이후부터 프랑스군은 식민지 전쟁에 더 많은 그 신경을 써요. 오 몰라. 요술쟁이들하고 나서. 그다음에 당시 이때 사실 영국하고 프로이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지난번에 하노버는 깨질 때 네. 프리드리가 하나도 안 도와줬잖아요. 네. 아니 딸랑 10,000명 보내주고 생생내는.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이거 뭐야? 쟤들은 가뜩이나 지난번에 네. 그 자기 것만 챙긴 전력이 있는데 얘들은 못 믿을 애들이다. 우리한테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갖고 여론이 그냥 프로이센하고 손 끊자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군을 그냥 박살을 내니까 도움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전투로 뭐 하노버도 보호받고. 그럼요. 그렇죠. 프리들의 대중적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이게 다 독을 봤는데 갑자기 뭐 저기 그 무슨 그 하여간 뭐 기사 이런 데서 막 프리들이 뭐 만세 이렇게 되고 이게 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싸움으로 다른 데서는 전파가 되는 거예요. 또 영국은 이미 카톨릭을 벗어났잖아요. 네. 프로테스탄트가 카톨릭의 제왕을 깼다. 이래가지고 종교의 승리로 막 약간 포장돼. 예전 30년 종교 전쟁의 느낌을 좀 끌어왔네요. 예, 그래서 영국 의회가 프로이센하고 끈자로 거의 마음 붙였다가 잠깐만. 다시 손잡자, 도와주자. 진짜. 외교란 건 이렇게 급변할 때 능수능란하게 해야 돼요.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를 그렇죠. 잘 생각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초반에 오스트리아한테 엄청 두드러울고 맞았던 프로이센, 프리드리히가 한강 가서 엄청 화풀이를 했네요. 그래서 프랑스는 완전히 이제 전쟁의 뒤안길로 넘어서게 됐네요. 근데 아직도 강 세 개가 더 남았어요. 아, 지역이 작센, 아, 그러니까 사면을 지금 이제 포위당했는데 한쪽을 부셨으니 이제 세 방향을 더. 근데 사실 이 전투라는 거, 전쟁이라는 건 또 사기 무시 못하잖아요. 아, 그럼요. 이미 지금 끝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세로는 앞으로의 전투도 자신감 있게 프리드리히가 나서지 않을까 하고 사기. 예상해요. 그 얘기에서 오는데 네. 정말로요. 딱 적이 좌우가 적을 만나잖아요. 사기가 뚝뚝 떨어져요. 그러면 10,000명의 군인도 100명의 군인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 그렇죠. 방금도 그랬잖아요. 병력 차이로는 2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해봐야 돼. 사기가 뚝뚝뚝 떨어지면 100개를 탁 들고 도망가. 저 허준 씨 오늘 이 로스바우 전투에서 네. 배우신 거 한번 게임에서 사용해 보시죠. 안 돼요. 이거는 프로이센이니까 요술. 가능해. 요술이 요술. 대단. 다음 이야기. 포기할 수 없는 승부처 슐레진. 뺏으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의 한판 대결이 시작된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의 리매치. 루이텐 전투. 대단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시동생 로트링겐 공작 까르리. 그 정말 전진 잘하고 가서 쉬시는 그 양반. 보헤미아에 있던
프로이센군을 공략을 해요. 어? 프로이센군한테 6천 명의 포로가 납니다. 우와. 오스트리아 군대가 슐레지엔 완전 장악하게 됩니다. 어. 17년 만에 찾는 거예요, 이거를. 오. 17년 만에. 근데 이 소식을 프리드리가 들었습니다. 듣죠. 아 이게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프로이센은 실레이젠 이름 끝이에요. 수입이 너무 크거든요. 이미 로스바흐에서 기적적인 기동을 했는데 170마일을 간 거예요. 여기서 로이텐까지 당시로는 경이적인 속도로 달려갔어요.